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제일 치과를 많이 찾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뭐 우리들이 흔히 뭐 그 충치 얘기 많이 하니까 충치. 충치 네. 아닐까요?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땡. 아니에요. 네, 정답은 네. 치주 질환입니다. 아, 치주. 근데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치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치주 질환 환자 수 1위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질환 중에서 네. 가장 많은 질병 1위가 병원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치주 질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감기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감기. 근데 치주 질환이 감기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주 질환이 네. 굉장히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 치주 질환이 뭐 어디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치아를 둘러싼 치주 조직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쉽게 잇몸병이라고들 하시죠. 잇몸병. 이렇게 치아를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모형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아를 보시게 되면은 치아는 치아 전체를 치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치조골, 우리가 보통 잇몸뼈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이랑 치아 안쪽에 들어있는 얇은 막이 있어요. 백악질이라는 네. 얇은 층이 있고 이 둘을 연결해주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치주 질환. 그리고 이 전체를 둘러싸서 잇몸을 감싸주고 있는 잇몸. 이렇게 네 가지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긴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잇몸이 무너지고 잇몸뼈가 녹으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발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발치. 네. 나 진짜. 나 세상에서 했잖아요. 치과 가는 것도 제일 무섭기도 하지만 또 제일 싫은 게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발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뭐 무섭죠. 발치를 하래 그냥. 예. 아주 사람이 아주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그러게 진짜 말이에요. 솔직히 치과 가기 싫어. 찍 소리도 싫은 데다가 발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싫어. 뺀대는 거잖아. 맞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정말 날벼락 같은 맞아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갑자기 이를 뽑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에 시리다가 괜찮아지고 피나다가 괜찮아지고 흔들리다 괜찮아지고 이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 이게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신호를 무시한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군요. 그 반복되는 그 처음에 그 치주 질환, 그 첫 네네. 단계.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치아가 있는데요. 그런데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우와. 세균이 잔뜩 있네요.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함께 세균이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치태 또는 플라그라고 합니다. 네. 이게 돌처럼 굳어서 치석이 되는데 이 치석이 바로 이 모든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균이 증식하면서 잇몸 질환이 진행되는 건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질환이지만 전 국민의 85%에서 95%가 겪는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연령대별로는 이 50대 환자가 가장 많고 네. 평균 40세부터 70세 사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치주 질환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왜? 왜 이게 이맘때요? 이맘때면 뭐 계절이랑 상관이 있나요? 날씨를 그렇습니다. 타나요? 네. 그런가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기가 차고 찬바람을 좀 들여 마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가 좀 시린 걸 느끼시고요. 시린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바람만 불어도 이가 시리다 또는 뭐 바람만 불어도 이가 흔들린다 그래서 풍치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질환이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도 있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시림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치가 사실은 뭐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마모도 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 그러게요.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자, 그런데 그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치주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전신 질환으로 번져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네네. 아이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러니까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온 몸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지금요. 그래요, 선생님?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입안은 우리 몸속에서 장 다음으로 세균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균들이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치아라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몸속에서 피부를 뚫고 밖에 나와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입안에 살고 있는 균들이 치아를 타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들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와서 생기는 산물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신질환과 관련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 이 분야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좀 연관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네. 전신질환을 일으키는지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먼저 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뇨? 그래요? 치주 질환과 당뇨병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당뇨 위험성이 6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치주가 안 좋다는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치주 질환의 염증성 산물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인슐린의 기능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당뇨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둘 중 어느 한 가지만 치료해도 두 가지 다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제가요. 야, 그랬구나. 제가 당뇨잖아요. 근데 당뇨가 치주 질환보다 늦게 온 거예요. 치주가 먼저 이가 먼저 망가진 다음에 당뇨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네.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잇몸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같이 개선될 수 있대요. 예. 희망적인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이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당뇨도 수치가 개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과연? 네. 자, 치주 질환이 유발하는 전신 질환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짠. 폐질환 질환. 폐 질환입니다. 이 치주 질환의 원인균들이 흡입에 의해서 폐로 유입이 되면 네. 폐렴의 위험성이 3배 이상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폐염증이 생기고 호흡이 힘들어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는데 호흡이 불편하거나 가래가 끓거나 기침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 폐 질환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다음 질환 보겠습니다. 네. 아랫부분, 손 부분 볼까요?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관련이 네네. 있나요? 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은 입안에 균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균들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기회감염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치주 질환 위험성이 약 2배 정도까지 높았습니다. 특히나 치주 질환의 원인균으로 손꼽히는 진지발리스균이 그 원인이 되는데요. 이 세균은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효소를 분비하게 되고 이 변형된 단백질이 류머티스성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신 질환으로 이제 번질 수 있는 치주 질환 네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복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 치주 질환의 세균과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이제 전신으로 퍼져서 면역 체계를 교란을 시키고요. 이 암세포 증식에 관여해서 암 발생 이 위험도 높인다고 하는데요. 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주 질환자의 암 사망률이 2.4배가 더 높았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 진지발리스균이 있는 경우에 췌장암 발병률이 약 60% 높아진다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췌장암까지. 네, 네. 이제 한 군데가 더 남았는데 이번엔 뇌 쪽 한번 머리 볼게요. 쪽이라 네. 예상이 되거든요. 역시 치매. 네. 그렇습니까? 치주 질환의 마지막 단계는 치아를 빼게 되는 발치가 될 텐데요. 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은 치아수가 감소하게 되고 음식물을 씹는 저작 운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뇌의 대사 활동, 신경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감소하게 되니까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예. 참 알면 알수록 우리 몸이 참 신비합니다. 그렇죠? 네네. 치매, 암의 관절염. 그러니까 치주 이렇게까지. 질환이 곧 우리 그 전신 질환의 시초라고 봐도 그러게 말이에요.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통증이 없다고 지금 이게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뭐 빨리 찾아가서 네. 병을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예방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걸 자, 좀 체크해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 잇몸의 건강 지수를 찾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제가 12항목을 읽어 드릴 텐데 네. 점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항목마다. 항목만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온다.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 치아에 치석이 있는 것 같다. 네. 나쁜 입냄새가 난다. 잇몸의 통증을 가끔 느낀다. 이가 시린 적이 있다. 이가 조금 흔들리는 곳이 있다. 잇몸이 자주 붓는다. 부모님 중에 틀리하신 분이 있다. 피곤하면 이가 들뜬다.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자, 네. 저기에서 적었습니다. 지금 점수를 이제 합쳐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00점 들어볼까요? 만점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셋. 오, 굉장히 좀 양호한 것 같아요. 네, 저는 16점.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자주 낀다, 치석이 있는 것 같다. 그거 두 개 정도. 네. 네. 0점에서 25점 사이니까 네. 잇몸이 건강한 편이시고요. 오,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39점 나왔는데. 39점. 예. 26점에서 50점은 적극 관리가 필요한 시점. 아, 그렇군요. 우리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 예. 예, 우리 문영미 선생님. 근데 그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나는 무조건 점수가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점수가 많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아니 단수도 야, 점수가 일단 한번 들어- 나오면 좋은 아, 거죠. 95점. 이거 왜 A 그래? 플러스인데. 그러네요, 네. 선생님 진짜 관리하셔야 되겠다. 95점. 네. 아, 이 정도면 점수 좋아요. 점수대로 51점에서 75점이 적극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고요. 네. 76점에서 100점이 치주 질환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아. 지금 문영미님은 치주 질환이 심각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관리가 필요한 거랑 치료가 필요한 거는 무슨 차이인가요, 선생님?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도 조금씩 다르고요. 네. 대처 방법도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치주 질환은 저희가 이제 3단계 그 치주 질환 발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봤는데요. 먼저 가장 왼쪽에 화면의 왼쪽은 이제 증상이 없는 정상적인 이제 상황인 네, 거죠. 깨끗하네요. 자, 첫 번째 단계 한번 볼게요. 자, 잇몸이 부어 오르고 식사 또는 양치할 때 출혈이 난다고 돼 있네요. 이건 좀 흔하지 않나요, 선생님? 예, 치주 질환의 전 단계인 치은염 증상입니다. 네. 아직 치주염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은 잇몸이 염증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로서 잇몸이 빨갛게 붓고 양치할 때 피가 날 때도 좀 있고 피곤하면 이거 좀 안 좋다 이런 느낌 정도는 좀 느끼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올바른 양치질 스케일링. 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얘기를 들은 게 네. 양치질하다가 피 나면은 그냥 피 나더라도 계속 닦아주라고 어디서 들은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피가 난다는 건 잇몸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사지하듯이 더 열심히 닦아주라는 뜻인데요. 아. 물론 뭐 이 출혈과 붓기가 계속된다고 하면 치석이 딱 자리 잡았다는 얘기여서 양치질로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병원 시작이에요? 어머, 그런 건가? 네. 시작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살짝 그렇게 시작이, 네. 살짝.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치은염 단계는 치아의 위쪽 부분, 잇몸의 위쪽 부분에 국한된 단계이기 때문에 스케일링 정도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다행이다.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치주 질환 발전 단계 그러면 2단계 보겠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제 벌어지면서 잇몸뼈에 손상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네요. 그렇죠. 네. 예. 치주염 단계가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건데요. 네. 이 단계에서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좀 잦아지고 뭔가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걸 씹을 때는 좀 시큰한 느낌, 식사에 좀 곤란을 느끼실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는 잇몸뼈가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보통 그렇군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스케일링을 받게 되면 네. 치아가 내려가고 치아가 깎여 나간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그것이 아니라 약간 느낌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건데요. 절대 스케일링으로서는 치아가 마모되거나 갈려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스케일링 받고 나서 잇몸이 내려갔다고 느끼시는 거는 부었던 잇몸이 내려가게 되고 아. 그리고 네. 끼어있던 치석이 제거되면서 빈 공간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네. 스케일링은 정말로 중요한 예방법이자 이 치료법입니다. 만 20세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보험으로 꼭 평균 1, 2만 원 정도의 가벼운 그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그래. 치주 질환 이제 발전 단계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을 저희한테 이제 많이 물어오고 계십니다. 네네.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잇몸병 환자에게 구강청결제가 도움이 될까요? 구강청결제. 도움이 된다면 구강청결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요. 네, 구강 청결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생님? 자리로 이동하셔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각을 하는 구강청결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양치질이 꼭 필요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쓰면서 세균을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양치를 하실 때 양치마드로 칫솔이 안 닿는 부분은 구석구석 닦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이거 한 번 했다고 양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구강 내 환경이 오히려 구강이 마르거나 세균의 수를 좀 줄여서 엉뚱한 균이 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추천을 드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양치법이 일단은 뭐 구강을 또 이제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양치법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올바른 양치법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칫솔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칫솔을 쓰시는지 저희가 미리 한번 네. 받아보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칫솔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지연 씨는 구강 세정기와 함께 칫솔 2종류. 네, 여러 가지 쓰고 쓰시네요. 있어요. 여러 네. 가지. 왜냐면은 저 네. 하얀색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닦는 거고 저 분홍색은 사실은 거의 어린이들 사이즈인데요. 네네. 그걸로 네. 제일 안쪽에 이렇게 닦기 힘든 이 닦을 때 쓰고 아, 구석구석 닦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 저 구강세정기는 다 이를 닦은 다음에 네. 다 양치를 해냈는데도 저걸로 한번 쫙 하면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치약이 또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엄청 복잡하게 써요. 어. 잘하고 박수예요? 계십니다. 네. 오, 박수 칠 거야, 좋습니다. 네, 치아 관리 진 이지연입니다. 그런데 신동진 씨는 요 전동 칫솔 하나만 사용하시는군요. 예, 저는 원래는 일반 칫솔 썼었는데 사실 이제 뭐 저 전동 칫솔이 그 전부터 집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호기심으로 한번 써봤는데 느낌이 되게 상큼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구석구석까지 뭐 옮겨 다니면서 해줘가지고 네네. 편하고 아 저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한 2년 좋습니다. 됐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들 관리들을 하니까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왔군요. 정말 관리해야 될 사람은 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저도 그러면 전동 칫솔 쓰는 거 이거 바꿔버릴까? 저도 그냥 그러면 저도 한 30 뭐 이렇게 몇 점수가 점으로 좀 좀 좋아지는 걸로. 확 그럼 낮춰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동으로 문영민 좀 선생님? 바꾸면 어떨까요? 요즘 이 전동 칫솔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사실 전동 칫솔은 혼자 양치질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의료용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이후에 일반인들을 위해서 많이 제품들이 개선이 되고 상품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일반 칫솔을 써서 구석구석 이를 닦는 방법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이미 집에 전동 칫솔이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쓰세요. 아침에 좀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양치하시고 시간도 없고 이러면 전동 칫솔로 이렇게 좀 하시고 저녁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화장도 지우고 이러실 때는 일반 칫솔을 써서 좀 꼼꼼하게 닦으신다면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잇몸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양치를 좀 아니면 어떤 도구 뭐 네. 어떤 거든 간에 어떻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쓸 수 있는 보조 도구로서 바로 두 가지를 추천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 바로 다름 아닌 치실과 치간 칫솔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칫솔로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 그리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면을 닦을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치실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사이가 좀 틈이 좁은 분들한테 치실을 쓰게 추천드리고 치아 사이 공간이 많은 분들은 이 치간 칫솔로 해서 그 사이를 닦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그 전에 그 치실을 써봤는데
한 번에 이게 확 들어가다가 맞아. 잇몸에서 이제 피가 맞아. 그런 적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사실 좀 약간 겁이 나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치실 안 아프게 좀 잘 쓰는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너무 얇은 치실, 그러니까 정말 실처럼 생겨 있는 치실을 쓰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과장을 했지만 치실 중에 이렇게 면처럼 국수 면발처럼 납작하게 생겨 있는 치실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로 사용하시면 잇몸의 상처를 줄일 수가 있고요. 사용법을 설명드리면 한 30cm 정도로 치실을 자른 후에 중지나 검지에 이렇게 말아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 사이사이를 넣을 때 너무 한꺼번에 콱 이렇게 들어가면 저 순간이야. 잇몸에 아픈 상처가 납니다. 피나고. 그래서 팽팽하게 당긴 후에 슬금슬금 손질하듯이 들어가서 탁 하고 들어간 후에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두 닦는 것처럼 치아의 면을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살살 다뤄줘야 살살. 되는군요. 살살 다듬어 주시고 또 뺄 때에도 위로 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빼내 주시거나 아니면 살짝 들어 올려서 치아와 보철물과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저기 칫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칫솔을 쓰시는지 궁금한데요. 정말 그거 그-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뭐 좀 배우고 싶어요. 저희가 특수한 거 쓰실 것 특별한 칫솔을 사용하진 않고요. 저는 이제 마트에서 쓰는 1+1 칫솔을 그래요? 쓰는데 묶음으로. 어떻습니까, 원장님? 의외네요. 저도 좋은 칫솔을 사서 하나 갖고 오래 쓰는 것보다는 네네. 자주 교체하시는 걸 좀 많이 권해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네. 어떤 칫솔이 중요하냐보다 칫솔의 교체 이 주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너무 오래 쓰거나 자주 쓰거나 하게 되면 이 칫솔모가 벌어지죠. 해블레하게 이렇게 자유분방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 플러그가 잘 닦이지도 않고 네. 잇몸에 상처가 나니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 칫솔을 교환하시기를 아, 추천드리겠습니다. 3개월마다 교체. 그러면 네. 선생님 치약은요? 치약 요즘 엄청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미백, 치약, 무슨 치석, 잇몸병, 시린데 하는 거, 예. 무슨 약, 뭐 몇 센치, 어마어마합니다. 뭐 써요? 요즘 그 기능성 치약들도 많이 좀 나와서 많이 네. 물어보셨고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미백 치약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미백 치약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새하얀 치아의 효과를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백 치약의 안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라는 농도가 실질적으로 치아를 밝게 만드는 성분인데 치약에는 그게 그렇게 고농도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나마 적은 농도도 침과 섞이게 되면 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치석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치약들이 있는데 사실 치약 안에는 불소나 연마제나 계면활생제라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고요. 이것들이 플라그를 형성을 억제를 해서 치석 형성까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사실 치약 갖고 치석을 제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치석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통해서만 제거가 가능하십니다. 네, 네. 저 치아가 시릴 때는 시린 치약 쓰고 그 나머지는 그냥 내가 편한 치약들 많잖아. 그냥 막 그거 쓰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떤 치약을 쓰냐, 칫솔을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칫솔질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네네네. 우리 문영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좀 특히 더 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평상시에 칫솔질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제가 예. 궁금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이거 뭐 언제 벌리고 이거 안 해. 딱 이 상황에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선생님 거의 유리창 청소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네. 대충 이제 들어서 여기 퍽퍽 쫙 닦고 쫙 한 번씩 여기 닦고 아이고야. 네. 아니, 이런 데는 못 대청소를 닦고 하시는데. 그리고 혓바닥 한번 대번 쫙쫙쫙쫙 닦고 아, 혀까지. 끝! 끝. 깔끔해. 더 이상 깔끔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폭풍 하셨던 칫솔질. 부분은 정말 95점짜리 아까 95점 나오셨죠? 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칫솔질입니다. 그래서 95점이 된. 반어법이었네, 반어법. 그렇구나. 예. 일단 지금 칫솔질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칫솔질을 하지만 사실 익숙하지가 않으시거든요. 오늘은 저희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칫솔질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네네. 자, 칫솔질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치과 가시면은
가장 많이 배우시는 거 회전법이라는 방법입니다. 회전? 자, 이렇게 칫솔모를 잇몸 쪽에 대고선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비질하면서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서 닦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손목을 회전한다고 해서 회전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네. 있습니다. 아니 비질하면은 이게 비질 별거 아니잖아. 근데 나왜 이렇게만 했지? 이렇게 비질하듯이. 비질하듯이.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또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동일하게 칫솔모를 잇몸 쪽에 갖다 대는데 아까는 잇몸에 댔다면 지금은 이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에 틈 속에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으시고 진동을 주시는 거예요. 진동을 주시고 띄었다가 진동을 주시고 주의하실 점이 잇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결 무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칫솔을 댄 채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네, 네. 잇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을 주시고 띄었다가 옮겨서 진동, 띄었다가 옮겨서 진동. 이걸 바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칫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0평생 살면서 내 이 나가지고 칫솔질하면서 근데 한번 그렇게 하셔야 노력해보세요, 선생님.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설명해주신 두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자리로 이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두 선생님이 원래 이제 자리에 계실 때 치주 질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오, 이제 끝 단계예요. 네. 그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지고 잇몸뼈가 이제 손상되기 시작할 때 요때 이제 또 치료법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치료. 자, 짠. 잇몸 역시 잇몸 치료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잇몸 네네.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잇몸 치료가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잇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단계의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잇몸에 마취를 하고 안쪽에 있는 치석들을 좀 긁어내는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네. 다음 단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 단계인데요. 예, 이게 이제 네. 치주염이 굉장히 진행된 상태고 이때부터 잇몸뼈가 녹고 치아가 치아가 흔들리고 흔들리네요. 씹기 좀 어려운 상태가 좀 되실 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시큰거리기도 하고 이제 느낌이 그렇죠. 오는 거죠. 그렇죠. 좀 네. 아프고 흔들리고 맞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맞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자, 치료법 치료법 볼까요?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눈에 수술을 해야 보이지 되네요. 않는 잇몸 아랫부분까지 치석과 염증이 기어 내려가게 되면 치주 질환이 됐다.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잇몸 치료에 들어가는데 국소 마취를 하고 여러 군데 이제 구역을 나누어서 균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야, 네, 네. 그러면은 이때 아이고. 그 얘기가 네. 나오는 건가요? 이게 어떡하죠? 치아 또 발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이미 진행이 많이 좀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고름도 나오고 피도 나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잇몸 치료로만 갖고는 안 되고 잇몸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고요. 네. 잇몸을 절개를 하고 안쪽까지 들어가서 깊은 부위에 있는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치아의 신경까지 손상시키는 복합 질환으로도 발전이 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아 신경까지 손상이 될 수 있군요. 신경.